반갑습니다. 제주 불교문화연구소 소장 임관표입니다. 오늘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방사 백년사 책을 집필하면서 정방사가 500여 년 정도 된 그러한 옛 사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책이 출판대에서 봉정식과 토크쇼 그리고 17회 산사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100주년을 맞이해서 경전 4종류가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쇼의 주제는 운양 예일선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 건데요.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방사 주지이신 도화 개일 스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학 박사이신 한금순 박사님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를 전공하시고 교육학 박사이신 묘은 김영희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일 주지 스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입건과 지정문화재 두 건이 등록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되는 경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번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지 합니다만은 요번에 문화재로 등록하는데 힘써 주신 우리 한금순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 한금순 박사는 제주도 문화재위원이면서 우리 정방사 주지로 역임하신 4.3 사건 때 이일선 스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고 또 그리고 불교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묘은 전법사 박사님도 불교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이 자리에 모셔서 오늘 토크쇼 하는데 함께 하자고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여러 무상의 큰 스님들 모셔서 또 그리고 우리 종단의 여러 큰 스님들 모셔서 앞에서 이렇게 토크쇼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한 감사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제가 우리 정방사 창건 100년사를 책자를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 무상의 회장으로 계시는 괴태사 큰 스님께서 책을 만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내년에 우리 정방사가 100년입니다만은 사실은 작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립니까? 네네. 경전 요 두 권은요 조선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과 조선글 법망경에 대해서 이번 제주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었고 또 그리고 제가 법륜사 주지로 있을 때 저희 스님한테 현수법수
라는 책을 2권을 선사를 받았어요. 그걸 이 정방사에 가져온 줄도 몰랐는데 책을 쓰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책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해갖고 그 조선글 화엄경은 그 용성 큰 스님께서 백용성 큰 스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목사님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걸 보고 그 백용성 스님도 불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조선글 화엄경을 번역하기로 마음 먹어 가지고 한 1년에 걸쳐 가지고 조선글 화엄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묘하게 정방사에 인연이 돼 가지고 제가 제가 보관하고 있는 그런 처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조선글 법망경도 백용성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신 책이 발견이 돼 가지고 이번에 우리 한금순 박사님께서 많이 도움을 줘서 이 제주도 문화재로서 이렇게 등록이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여러 큰 스님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을 해봤는데요. 조선글 화엄경, 그다음에 각설 법망경 이 2권은 백용성 스님이고요. 그다음에 현수 재승법수, 중편 현수법수 요거는 1500년도하고 1566년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도 지정문화재와 도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스님께 덧붙여서 내년에 창건 100년을 맞이하는데 특별한 소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감이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방사에 온 지가 약 한 27년, 26년이 지나고 있어요. 26년을 지나면서 우리 불상을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키고 또 그리고 이러한 그 이제 현수법수라든가 조선글 화엄경을 문화재로 등록시킨 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정방사 주지로서 아주 보람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까지 제가 오면서부터 어린이 불교 학교를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어린이 불교 학교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부터 어린이 불교 학교를 계속 이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 이야기는 이걸로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분한테도 질문하십시오. 네네. 한금순 박사님께 가기 전에 특별히 스님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을 텐데 고인봉 스님으로부터 운양 이일선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일본에서 잠깐 불교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증인으로 계셨던 스님이 고인봉 스님인데 그 고인봉 스님이 사삼으로 인해 가지고 도피를 했어요. 일본에. 제주도 스님입니다. 제주도 스님인데 사삼으로 해서 이제 도피해 갖고 일본에 가서
조총련 불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총련 불교 운동하면서 조총련 불교 연맹 회장직을 맡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 스님께서 70년 초에 한일 불교 대회가 있을 때인데 저희 스님이 가서 고인봉 스님을 만나갖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단 쪽으로 이렇게 끌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하고 매일 제가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사삼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냐 하는 것도 자주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여기 4.3 사건 때 여기 주지로 있던 이일선 스님과 같이 불교 혁신 운동을 많이 했다는 말을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금순 박사를 만나자마자 이제 이일선 스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주지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양 이일선 스님께서는 1940년 정방사 주지를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백양사에서 활동을 하신 스님이신데요. 다음은 한금순 박사님께서 그 운양 이일선 스님에 대한 연구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금순 박사님께 그 운양 이일선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특히 그 일제 강점기 불교계는 그 삼십본산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찰령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제주 불교계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근대 불교를 위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게 1910년입니다. 그때 이제 한일 병합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해 1911년에 우리나라 불교를 운영하기 위한 사찰령이라고 하는 법률을 이제 만들어 놓게 됩니다. 1911년에 사찰령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찰은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사찰들도 전부 다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그래서 그 법령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 등록한 사찰은 관음사였습니다. 관음사 하나가 등록한 다음에 이제 관음사가 1918년에 처음 등록을 합니다. 근데 등록하고 나서 한 몇 달 있고 나서 1918년 10월 되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서귀포 지역 분들은 알고 계시는 그 법정사라고 하는 절에서 항일 운동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 서귀포의 중문, 뭐 하원, 도순, 영남, 월평, 강정 이 지역의 주민들이 700여 명이 모여서 항일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법정사도 경찰에 의해서 불태워지고 여기에서 더 이상 불교 활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음사가 1918년에 등록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제 쪽에서는 제주불교 활동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다음에 활동하기 시작한 게 1924년, 그러니까 한 6년 동안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1924년이 되면 백양사 포교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불교는 30본산, 처음에는 나중에는 31본산 체제가 되어서 본산을 두고 그 밑에 포교소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제주도에는 본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육지부 사찰의 제주도 포교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항일운동 이후에 처음으로 생겨나는 게 이 백양사 포교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방사가 더 위로 올라가면 상효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백양사 서귀포 포교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주시 쪽으로 가면 원당사,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 칠성통에 있던, 원래는 동문시장 쪽에 있었던 정광사라고 하는 사찰, 그리고 함덕의 백양사 포교소, 한림의 백양사 포교소,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찰령이라고 하는 통제 속에서 이 백양사 포교소가 제주도에 생겨나면서 제주도의 사찰들의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그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대적으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제주 그 불교 근대화의 의지를 불태웠던 운양 이일선 스님께서 제주에서 활동한 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1930년이 되면 세계적으로 세계 대공황이라고 해서 경제 위기가 크게 닥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경제도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환으로 불교계도 활용해서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19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그 불교 포교사들이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이일선 스님도 제주도에 내려오시게 되는데요. 그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에 이 운양 이일선 스님은 불교 중앙학림이라고 하는 학교죠. 이제 말하자면 중앙학림에 다니셨던 분인데, 원래 출가는 선운사에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본산이 백양사여서 백양사에서 그 중앙학림에 공부시키는 유학생, 당시에 백양사에서는 한 명밖에 유학을 시킬 수가 없었는데 그 한 명 유학가는 스님으로 발탁이 되어서 중앙학림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이 중앙학림은 지금 같으면 대학 수준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사교과까지 마친 지방 강원 졸업생에 한해서 중앙학림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4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중앙학림은 1919년에 3.1운동에 참여해가지고 휴교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정신을 이어보자라고 해서 1920년 다음 해에 조선불교 청년회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 이일선 스님이 그 조선불교 청년회 발기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불교 청년회는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한용운 스님, 아까 말씀드렸던 백용성 스님, 박한영 스님, 백양사의 송만남 스님, 이런 분들이 일본 불교는 아니다, 한국 고유의 불교로 가자라고 하는 임재종 운동을 펼치시는데, 이 조선불교 청년회도 사찰령을 없애자, 일본이 들어오면서 만들어낸 법령인 사찰령을 철폐하자, 임재종을 지키자, 이런 운동을 시작하면서 조선불교 청년회는 3.1운동의 정신을 이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이후의 활동을 쭉 이어나가는데, 이 운양 이일선 스님도 그 조선불교 청년회 활동의 중심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학교는 바로 1922년이 되면 이제 장기 휴교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끝나고 나서 1923년부터는 백양사로 내려가서 백양사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셨냐 하면 그때 당시 1920년대 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이런데
이 스님의 이름이 활동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사회 활동을 하는 측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데 당시에 백양사에서도 백양사 회의록이 남아 있는데 그 회의록에도 보면 전라남도 지역의 청년회 활동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는 의결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 불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하는 취지로 농촌 진흥 운동을 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가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겁니다. 정신 운동, 정신 계몽 운동 이런 거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전라남도 지역의 청년회 활동, 그다음 그때 당시에 많이 했던 금주 금연회 활동 이런 것까지도 스님이 같이 동참해서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주로 이 이일선 스님은 연설을 아마 잘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연하는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에 내려오기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45년 조선불교혁신 제주 승려대회 그 준비위원장이셨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주의 그 불교계에서 굉장히 큰 어른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박사님께서는 제주 불교 활동의 의미와 평가를 운양 이일선 스님에 대해서 해주신다면 어떤 예.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평가하기 전에 이제 그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30년대 중반 그러니까 1937년에 백양사에서 송만남 스님이 제주도 포교사로 임명을 해서 제주도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정방사는 이제 아마 역사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백양사에서 구매하셨죠, 스님 저를. 네, 백양사 절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판매 예 하여튼 이제 바꾸게 되면서 지금 정방사가 되었는데 그 위쪽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쪽으로 올라가면 그러한 그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된 역사들이 다 이렇게 줄기가 꿰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니까 그 이일선 스님이 주동이 돼가지고 제주불교 혁신 대회를 승려 대회를 개최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분이 그 승려 대회를 시작하면서 박한영 스님하고 한용운 스님에 대한 묵념을 시작하고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왜 두 분에 대한 묵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로 찾아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학림에 다니셨는데 이 박한영 스님이 중앙학림의 교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가르쳤던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불교 청년회는 바로 한용운 스님의 지도를 받았던 그런 청년 단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을 잇고 오시다가 광복이 되니까 제주도에서 두 스님을 추모하는 묵념을 드리고 나서 승려대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었나라고 맥을 짚었고요. 이 제주불교 승려대회는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에는 본사 사찰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전부 다 육지부 사찰을 본산으로 두는 포교소들만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자마자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찰, 그러니까 모든 본사의 사찰들이 다 모여서 제주 교무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때 초대 교무원장으로는 기림사 계열의 방동화 스님이 초대 교무원장을 맡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기림사, 지금의 관음사, 뭐 백양사, 위봉사, 화엄사 여기 포교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제주 교무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일선 스님의 행적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스님들은 그냥 사찰에서의 활동만 하셨던 게 아니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자마자 제주도에서 3.1절 기념 대회를 합니다. 1947년에 전국적으로 3.1절 기념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제주도에서도 3.1절 기념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 3.1절 기념 대회를 제주도의 민전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민주주의 민족 전선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도하게 되는데 일선 스님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민전의 의장단 3명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셔서 이 3.1절 기념 대회를 준비를 하십니다. 이 3.1절 기념 대회가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나오던 제주도민들이 경찰에 의해서 이제 사상을 당하게 되면서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지금 일선 스님이 4.3 사건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제자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제자 중에 헌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들이 속가에 직업도 갖고 계셨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스님 그 상좌 중에 헌병을 하는 김우송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었는데 그 스님의 보호로 그나마 4.3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도 돌아가시지 않고 쭉 살고 계시다가 1950년 예비검속이라고 해서 그 이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잡히진 않았는데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뭔가 이제 자기네하고 뜻이 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검속을 하는데 그 예비 검속 때 정광사에서 잡혀나가서 산지에 수장당하는 것을 보살님이 증언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스님은 어려서 그러니까 이제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치열하게 공부를 하셨고 3.1운동과 연관돼서 우리나라 전통불교, 일본 불교로 가지 않고 전통불교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쭉 하시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다시 제주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4.3 사건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시고 같이 활동하시고 같이 이제 힘든 그 시절을 겪어 나가면서 스님의 업적이라고 한마디로 뭐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출가는 백양사 계열에서 하셨지만 말년에 거의 대부분을 제주도에서 사시면서 불교 활동도 물론이지만 제주 사회에서 큰 어른으로서 활동하셨던 큰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의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저기 비석에 보면 정방사 주지를 역임했어요. 네. 저 비석에 비석이 있어요. 이일선 스님 비석. 또 그리고 저기 세심각이라고 하는 저 표시가 요 밑에 보면은 운양 이일선 스님이 이제 돌에 세심정이라고 하는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 간판을 세심각이라고 여기 이제 마음을 닦는 곳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네, 운양 이일선 스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한금순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양 이일선 스님께서는 그 정방사가 1950년도 한국 전쟁 당시에는 그 피난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양 이일선 스님께서도 수행을 하시면서 마해명을 새겨 놓으셨고요. 그걸 이번에 제가 발견도 해봤고요. 다음은 그 불교사회복지의 전공이신 묘은 김영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와 사회복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 불교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과연 우리 불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불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예전부터 해왔느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는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나눔의 문화가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사회복지가 뭐 뒤처져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거는 서구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기고,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민간 레벨의 풀뿌리 자원봉파, 풀뿌리 사회복자가 아주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아름답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한 나눔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우리 거지들, 우리 비빔밥이라는 게 사실 거지들이 이 집 저 집에서 동냥해서 얻었던 그 밥을 비벼 먹었던 것이, 함지박에 비벼 먹었던 것이 우린 비빔밥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것이 우리 세계적인 지금 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옛날부터도 뭐 이렇게 석덤, 그래서 그 쌀을, 밥을 지을 때 꼭 한 줌씩 옆에 항아리에다 둬서 그걸 섣달 금음날 동네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든가, 또 우리가 지금 아주 많이 먹고 있는 빈대떡 같은 경우도요, 그게 사실은 빈자떡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래서 조선시대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튼 도성 근처에만 가면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빈자떡이라는 유래를 보면은요, 그 도성 안에 그 사대문의 여러 대감들이 서로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어느 대감이 적선을 하고, 오늘은 또 어느 대감이 적선을 하고, 그래서 도성 안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순번을 정해서, 그래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꺼내서, 그래서 커다란 솥뚜껑에다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이만하게 이제 빈자떡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소달구지에 넣어 가지고 가서 그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 오늘은 아무개 대감의 적선이요, 이러면서 그 빈자떡을 나누어 준 것이, 오늘날 빈자라고 하는 말이 조금 거시기 하니까 조금 고급스럽게 빈대떡, 이런 식으로 되고, 아무튼 그렇게 나눔의 미풍양속이 굉장히 우리는 발달돼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 그러면은 빈곤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가난하고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줘야 되느냐라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사회복지인데요. 그 사회복지에서 제일 빨리 된 것이 그 영국입니다. 영국의 그 1603년에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사회복지,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생겨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빈법을 정하는데요, 그 구빈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 서구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웃고 이렇게 아주 잘 웃고 웃는 얼굴입니다만은, 서구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주 잔혹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먹는 그 식생활 그걸 봐도요,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은 화합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나이프 포크예요. 그러니까 포크 그 자체는 삼지창이고 나이프는 칼이고, 이 사람들은 육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무기가 식생활에서도 자기네들의 그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국, 독일, 프랑스, 게르만 민족, 앵글로 섹슨족, 이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잔인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무능하기 때문에 없이 사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둑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서 가지고 빵을 훔쳐 먹었다. 그러면 붙잡혔어요. 너 어느 손으로 빵을 먹었느냐? 너 어느 손으로 빵을 훔쳤어? 이 손이요. 그러면 진짜 이 손 댕강 자르는 거예요. 이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손 댕강 자르고, 그냥 뭐 귀도 자르고, 정말 도망가다가 잡히면 그냥 아킬레스건 잘라버리고, 아주 잔혹하기 그지없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당하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 이거는 국가가 통치를 잘못해서 이런 것이지 이 사람들 개인들만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삶의 안정을 찾게 하고 잘 살게 해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최초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빈법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그 나눔의 문화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정말 굶어서 죽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나눔의 문화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 나라의 특히 서구 사회 뭐 일본 이런 데 사회복지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정말 감탄한 것이 정말 우리 조상님들 아름다우신 분이다. 정말 우리 조상님들 심성이 곱고 정말 착하고 선한 백이민족이다. 정말 심성이 곱고 아름다우신 분들이다. 그런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 한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 불교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참 많이 깊이 우리 조상님들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불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지가 정말 시대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우리가 로봇과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구촌에 닥친 새로운 어떠한 문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구촌에서 저출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동서양 막론하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합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이런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 그전에는 한갑잔치 60만 먹으면 노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갑잔치 했는데요. 지금 제 나이도 이제 곧 70입니다만은 우리 할머니 70대 하고 생각하면 제가 훨씬 젊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100세 세대의 고령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 세대의 고령화에 대한 이러한 준비가 종교계도 그렇고요, 사회복지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아직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지구촌이. 그래서 사실 그거를 지금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석사 논문을 쓰면서요. 당시에 이제 석사 논문을 일본에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덕암 우리 해리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덕암 큰 스님을 찾아뵌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덕암 스님께서 금강산 유점사에 계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강산 유점사 한쪽 별당에는 열반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심각처럼 그러한 이제 요사체가 별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강산 그 열반당에는 이제 스님들도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임종이 좀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열반당에 모셔가지고 별도의 이러한 케어, 보호 이런 거를 해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일반 그 신자들 중에서도 정말 돌봐줄 수 없는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열반당에서 스님들이 간병도 해주고 그리고 연불도 외워주면서 그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줬었다는 그런 열반당의 그 역할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불교계의 이 큰 절에 보면은요, 지금도 큰 절터에 보면은요, 커다란 아주 그 가마솥이라고 할까요? 지금 같은 이런 한즈막 같은 커다란 그런 곳이, 그런 가마솥이라든가, 그래서 그 가마솥에 물을 데워서 사람들에게 뜨끈하게
목욕을 하게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한증막을 만들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네. 제가 잠깐 예. 끊겠습니다. 시간 네. 관계상 오케이. 1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1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불교가 특별히 이 억불 정책 속에서도 일반 그 신자들이나 대중을 위해서 노력했던 게 있고요. 자, 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불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제가 사실은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정방사에 와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이제 조계종 쪽에서는 명상 쪽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굉장히 멋지고 훌륭하고 좋은 일이죠.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신문화 쪽으로 불교가 가야 되는데 또 한편 우리가 절에 보면은 노보살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럼 이런 노보살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찰이 할 역할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노보살님들이 우선 절에 오는 시간, 절에 와서 즐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에 다니는 우리 노보살님들이 가족들한테도 좀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절에 다니면서 참 생기가 넘친다. 절에서 참 좋은 영향을 받으시는구나. 절에 다니시면서 정말 생기가 돌고 행복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불교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절에 오는 시간이 즐겁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방사 100년사를 준비하면서 정방사가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사찰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방사 신도분들은 아마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내년에는 정방사가 의미 있는 행사들로 지역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안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찰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특히 상효동 사지가 서귀포시에서 발굴 조사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 주신 정방사 주지 도학해일 스님, 한금순 박사님, 묘운 김영희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크쇼를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